와봐. 얘기를 아, 해야 될 거 놀라고. 아니야. 아파라고.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라라스쿨의 프로 연애 롱러너 신연정입니다. 저는 대학생들의 로망 캠퍼스 커플 4년차입니다. SNS에 보니까 이런 인기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실제로 조별과제에서 얻는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증오,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조별과제를 통해서 남자친구를 얻었습니다. 그 조별과제를 내주셨던 교수님이 바로 저기에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한 분이죠. 저희가 같은 학과 내에서 꽤 긴 시간 연애를 하다 보니 지금은 교수님들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공식 커플이 됐어요. 한 번은 저희가 헤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교수님께서 나서서 중재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저희 커플의 은인이시죠. 친구들은 이쯤 되면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상담을 요청하고도 있어요. 저 또한 현재 연애에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냥 뭐 두근두근 설레이고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커플도 다른 커플과 똑같이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저희 커플이 가장 많이 싸웠던 주제는 옷차림이었어요. 왜 이렇게 짧은 치마 입었어?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정말 많이 했던 말이에요. 한 번은 치마가 너무 짧다면서 갈아입을 바지를 사준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 바지를 보면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지를 사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연정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다른 남자가 보는 게 싫어. 근데도 왠지 제 마음에 불편함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즈음에 제가 성교육 강사가 됐어요. 강사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불편함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데이트 폭력이 맞는 것, 때리는 것, 욕하는 것 이렇게 물리적이고 과격한 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행동은 통제 유형의 데이트 폭력이었던 거죠. 데이트 폭력을 그때서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데이트 폭력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저희 커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싸웠어요. 엄청 싸웠죠. 남자친구가 저를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이러는 거 데이트 폭력인 거 알아? 이렇게 날이선 말투로 공격을 했거든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진짜 무슨 말만 하면 데이트 폭력이래 이러는 거예요. 본인도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란 걸 몰랐던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는, 그래서 다른 남자가 보는 게 싫다고 변명하는 남자친구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네 거가 아니야. 저를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겠죠. 그때 남자친구 휴대폰에 제 전화번호가 내 거, 하트 이렇게 저장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또 덧붙였어요. 내 몸은 야하고 유혹적인 몸이 아닌데 내 몸을 이상하게 보는 저 남자들이 잘못된 거잖아.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엄밀히 따지면 난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는 가만두고 나를 단속해? 가서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남자친구가 제 말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때로는 싸우면서 점점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1년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금방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인 것 같죠. 굉장히 긴 시간 여러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랑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제 얘기를 듣던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키스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찌질해 보이지 않아?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스킨십이란 건 누군가 나의 경계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 맘대로 쳐들어오진 않아요. 우리는 왜 당연한 일을 찌질한 일로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폭력을 사랑으로 오해하게 됐을까요? 한 드라마를 보다가 우리가 폭력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남성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여성한테 강제로 키스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박력 키스, 바로 그 장면이었는데요. 키스를 하자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화부터 둘 사이가 급속도로 진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올라오더라고요. 누구누구 커플 박력 키스, 폭풍 로맨스 돌입. 근데 사실은 폭풍 데이트 폭력이죠.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남성이 여성에게 박력 있고 터프하고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은 달달한 배경음악, 멋진 카메라 앵글, 각종 연출들로 로맨틱하게 묘사가 되죠. 이런 장면은 모든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만큼 흔하게 등장해요. 2004년에 큰 유행을 이끌었던 한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드라마예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드라마의 명대사 생각나시죠? 나랑 사귈래? 죽을래? 이 대사예요. 그때는 우리가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말이잖아요. 이렇게 미디어는 폭력을 멋진 걸로 사랑으로 포장시키고 있어요. 이건 영상 매체뿐만이 아니에요. 죽어도 못 보내 라는 노래를 잘 아실 거예요. 애절한 표정으로 노래하는 그 가수를 보면 이게 무서운 노래라고 생각 못해요. 하지만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 옛 연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헤어지자고? 나 너랑 죽어도 못 헤어져. 헤어질 거면 나 찌르고 가. 어차피 못 볼 거면 그냥 죽지 뭐.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렇게 각종 미디어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박력 있고 터프하고 리드하는 모습을 남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끌리고 순응하고 조신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여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예전에는 저랑 다른 그 여성스러운 모습을 흉내내곤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할 만큼 터프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 또 다른 남자로부터 날 보호하는 것, 이런 게 자신의 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미디어가 정해놓은 사회에서 말하는 그 매력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너무 어색했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맞는 옷을 입은 저희 커플은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 아침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도시락을 싸와요. 되게 예쁘죠? 저기 있는 음료수도 직접 바나나 갈아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 도시락을 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남녀 역할이 바뀐 거 아니야?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어요. 앞치마는 저보다 남자친구한테 훨씬 잘 어울리는 것을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친구를 만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나. 철수 만나고 왔는데 걔가 자기 여자친구랑 싸운 얘기 했거든? 걔는 지가 하는 행동이 데이트 폭력인 것도 몰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그 드라마를 보고 멋지다고만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초등학교 때 셀로판지 실험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빨간색 셀로판지를 눈앞에 대고 글씨를 보면 빨간색 글씨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빨간색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빨간색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눈앞에는 어떤 셀로판지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말할지조차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대신해서 선택해 주는 것,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불편했어요. 평등하다는 건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내 선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때로는 같이 고민할 뿐이에요. 무엇을 입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그건 내 여자가 아닌 그녀의 선택이니까요. 여러분 모두도 자유롭고 평등한,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MC 이민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때리고 부수고 이런 물리적인 가정폭력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정폭력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그 심각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민지선입니다. 이 길에 수많은 사람들, 과연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TV 속 일이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각각 다를 텐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배우자 집안에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는 가정폭력은 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랑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는 폭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부간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고, 수입을 알리지 않는 거는 이거는 요즘 세상이 아주 개인적이다 보니까 굳이 알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가정에서 실제로 누군가 맞거나 아니면 뭐를 부시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뭔가 피해를 입어야지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가정폭력이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수입을 알리지 않아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그 사람의 이제 기분을 크게 상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포함 안 하는 걸로.
친척이어도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정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우자의 친인척을 비난하는 행위는 배우자의 친인척이긴 하지만 본인한테도 비난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을 침뱉는 그래서 배우자의 친인척을 비난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표 결과를 보시면 예상외로 5번째 문항에 많은 시민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 가정폭력이 맞는 걸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의 스티커를 붙이셨나요? 정답은 5번 빼고 전부 다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가정폭력인 듯 아닌 듯 애매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이신 양소영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정폭력을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상처나 폭행만,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폭력이 훨씬 심각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가정폭력이라고요? 이거 조금 생소한데요?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부부나 가족 간에 지나친 통제나 아니면은 지나친 방임,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정서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시민분들이 스티커를 붙이시면서 좀 망설이셨던 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예, 망설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저런 경우로 부부싸움을 많이 하곤 하는데 저도 정말 그게 가정폭력일까 의문스러웠거든요. 심지어 보기 중에 가정폭력은 없다고 답한 분들이 가장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꼼꼼히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정폭력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돈 좀 작작 써. 큰 돈 쓰려면 허락 받고 쓰든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니는 거야? 집안꼴 이게 뭐냐? 청소는 좀 해놓고 쇼핑을 하든가. 그리고 너 가계부는 써가면서 쇼핑하는 거냐? 화났어? 야, 내가 오늘 부부 동반 모임 있다고 했냐 안 했냐? 어? 그거 내 친구한테 중요한 일 생겨서 못 간다고 했지? 중요한 일? 야, 여자들끼리 그깟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말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못 가서 미안하다고 했지? 미안해? 아우, 나 이씨 진짜. 야, 너 지금 그게 미안한 사람 태도야? 어? 나? 쳐봐! 그래, 한 대 쳐, 아주! 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말만 하면 그렇게 집어던지는 버릇 좀 고쳐! 이제 그만하자. 싸우는 것도 지겹다. 야, 니네 엄마랑 얘기하지 마. 뭐 말이 통해야지. 지금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왜? 애도 알 건 알아야지. 이제 들어가. 어딜 들어가? 여기 서서 엄마랑 아빠랑 하는 얘기 똑바로 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야, 이 개회든 옆했네야. 아, 일어나봐. 밥 줘. 밥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애도 있는데. 엄마. 아, 빨리 안 일어나? 야, 이거 봐라. 어? 니네 엄마 이거 게을러갖고 여태 밥도 안 차리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어? 니네 엄마 왜 이래? 나 아프다고!
아파? 뭐 한 게 있다고 아파? 밥은 좀 당신이 차려 먹으면 안 돼? 안 돼. 네가 차려야지. 그걸 내가 왜 차려? 야, 네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니야? 나도 하루 종일 살림하느라 힘들어. 힘들어? 그게 힘들어? 대단한 사람 납시였다, 어? 뭐 하는 게 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게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난감한데 민재가 다른 아이랑 싸웠어요. 민재가요? 너 도대체 뭐가 될라 그래? 왜 학교에서 싸우고 다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아빠처럼 된다고 엄마가 몇 번 말해? 너 엄마 말 듣고 있어? 짜증나. 변호사님, 이 영상 속의 가정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정말 다양한 사례가 고스란히 담긴 가정의 모습 같습니다. 물론 쉬운 이해를 위해 연출된 장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각각의 사례들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아내의 돈 씀씀이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걸 바로 경제적 학대라고 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이외에도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행위, 그리고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그리고 한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선 설문조사 중에 배우자에게 수입이나 지출을 알리지 않는 것도 경제적 학대에 속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가정 내 불평등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것이 이제 가정 불화와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부간에도 수입과 지출을 공유함으로써 가정 경제에 관해서 신뢰가 구축되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생활에 대해서 부부간의 신뢰가 낮아지면 한쪽이 아무래도 불만이 축적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의 소비 행태를 비난하게 되면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의심하는 것,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렇군요. 가정경제의 주도권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됐는데 이게 자칫하면 가정폭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경제는 가정에도 꼭 필요하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말로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처음 차트에 나온 친인척을 욕하는 행위, 이런 걸 비롯해서요, 또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너무 다양하죠.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폭력 같아요. 가족끼리는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을 이제 같이 하면서 긴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듣는 이 비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부부관계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다정한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것이 있었죠? 네, 바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인데요. 영상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어떻게 가정폭력이 되죠? 네, 가정폭력 정서적 유형 중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 약속을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변경하는 이런 행위 등에서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이 내 통제하에 있다, 내 지배하에 있다 이런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제하고 또 지배하려는 이런 것이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다른 행동으로는 배우자를 일꾼처럼 막 부린다거나 또 의논하지 않고 집안일을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간에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평등하게 그리고 서로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랑하고 상호 존중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것이 바탕이 안 되면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건강한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생길 수가 없죠. 변호사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근데 영상을 보면 가정폭력이 남자만 가해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내분도 물건을 던지고 화를 내던데 이런 것도 가정폭력의 유형인가요? 네, 이런 것들도 물건을 던지면서 위협하는 행위죠. 리모컨을 던지거나 휴대폰을 던지거나 또 화가 나면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인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또 이게 이어져서 또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으로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데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죠. 아이가 이런 가정폭력의 상황들을 보고 자라면 좋지 않을 게 분명하잖아요. 네, 또 이게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아이가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면서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은폐되는 특성, 그리고 또 반복되는 특성, 그리고 또 중복이 되고 또 이게 순환이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특성이 세대 간의 대물림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 폭력의 특성이 가장 위험하죠.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폭력 상황을 목격하고 이렇게 성장한 자녀가 나중에 자기가 부모를 폭행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피해자가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결코 물려주지 않아야 할 유산인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시민들도 궁금했고요.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어떻게 가정폭력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유형의 폭력입니다. 전화를 엿듣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친구를 전혀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외출을 못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가정폭력은 남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심리적, 정서적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요, 단순히 남녀를 떠나서 여자도 남자에게 할 수가 있고 남자도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내에 모두 정해지지 않은, 모두 다 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한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실제 부부 상담에서 보면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서로 자신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줄 전혀 모른 채 자기만 폭력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과는 달리 이게 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폭력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사건에서는요, 아내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와 사생활 통제를 당한 어떻게 보면 언어적, 심리적인 폭력을 겪던 남편이죠. 이 남편이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에는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심리적, 정서적 폭력에 이렇게 노출이 된 남편이 자기가 나중에는 이 숨겨졌던 분노를 한순간에 아내에게 표출을 하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가정폭력의 새로운 유형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숨어져 있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고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이제는 이런 것도 폭력이구나 좀 인식하시고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듣는 중에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계속 반성하느라고 굉장히 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또 이런 거 인식하는 걸 끝내시면 안 되고요. 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이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부부간에 더 사랑이 넘쳐나고 배려가 넘쳐나는 부부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쿨 오브 무브먼트 대표 최아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셀프 디펜스 지도자입니다. 셀프 디펜스? 뭐지? 처음 듣는데?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더 친숙한 표현은 호신술일 겁니다. 저는 5년 9개월 전 셀프 디펜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르비아로 떠났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종일 내리는 눈을 보면서 와, 이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고뇌에 빠진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잘 해내면서 생애 첫 방송에 출연합니다. 세르비아 아침 뉴스에 출연하게 됩니다. 셀프 디펜스 배우러 한국, 코리아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한 여성이 왔다. 네. 그리고 저는 덴마크, 이스라엘, 체코에 가서 여성을 위한 셀프 디펜스 지도자가 되었고, 독일에 가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셀프 디펜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신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업어치기 하는 거?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팍팍팍 싸워서 이기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호신술 수업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부분 또 그거 좀 심각하거나 무섭지 않을까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것?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다. 제가 제 수업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뻗을 때는 좋지. 손 앞에. 그렇지. 어떤가요? 심각하고 무서워 보이세요? 아니요, 즐겁고 재밌어 보이죠. 저는 셀프 디펜스 수업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지만 즐거워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즐겁게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연습한 소중한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몸에 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나라를 다녀왔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보다 먼저 셀프 디펜스를 교육하고 그리고 체계를 세워온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생소하시지만 우리보다 80년, 50년 먼저 시작한 분들에게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있다면 어디든 배낭을 메고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된 게 미국, 세르비아, 덴마크, 이스라엘, 체코, 그리스, 프랑스, 독일, 너무 길죠? 싱가포르, 태국, 중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셀프 디펜스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직장인들, 대학생,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셀프 디펜스 교육도 이끌고 있습니다. 셀프 디펜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셀프, 스스로, 디펜스, 지킨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정당 방어입니다. 정당 방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악당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거든요. 나쁜 짓이지만요. 그래서 셀프 디펜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이자 동시에 반드시 정당해야 합니다. 위험을 예방하며 필요할 때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셀프 디펜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게 이렇게 묻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항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다 소용없어 라는 패배감이나 회의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 상황, 폭력 상황은 모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항이나 싸움이 아니라 회피가 최고의 미덕입니다. 셀프 디펜스에서
개인이 저항할지 말지는 철저히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어떤 결정이 내게 더 안전할지 말입니다. 저항, 맞서 싸우는 것은 모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모범 운전자도 모든 사고를 피할 수 없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폭력에 대해서 알지도 말라고 교육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미 폭력이 존재합니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부부 사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군대 내 폭력, 직장 내 폭력, 그리고 고객의 폭력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향한 묻지마 폭력도 있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나열한 것처럼 아는 관계에서 위계를 사용하는 폭력이 훨씬 더 흔합니다. 폭력에 대해 모르고 평화를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폭력에 대해 알지 못할수록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폭력 상황은 우리에게 강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프리즈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는 순간이 생깁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긴장성 부동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고 낯선 폭력 앞에서 우리 모두는 생각이 멈추고 몸이 굳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셀프 디펜스의 연습은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해결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방접종이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는 면역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은 연습을 통해서 불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연습을 통해 물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되고,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셀프 디펜스 연습을 통해서 문제 상황, 폭력 상황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 셀프 디펜스 수업을 들은 참가자들은 제게 그 효과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폭력에 직면한 다른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무서웠지만 돕고 싶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은 이 수업이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제 수업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날 마침 어떤 고객이 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학생은 그때 배운 그대로 대응을 해서 그 상황을 잘 해결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모두는 단 한 번, 제 3시간짜리 셀프 디펜스 수업을 들었을 뿐입니다. 3시간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제 체육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단지 폭력 상황뿐 아니라요, 내 일상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이 내가 더 해야 할 일일지, 차분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심각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수업을 할 때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극복하고 싶은 상황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정리하고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극복하고 싶은 그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과정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흔한 폭력 중 하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내 뺨을 와서 때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척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뺨을 때리는 공격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아는 관계에서 위계를 사용하는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이런 행동을 하는 공격자의 심리는 나는 너보다 위다. 그러니 고분고분하게 내 말을 들어라 입니다.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대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수십 대, 수백 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횟수가, 뺨을 때리는 횟수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뺨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계 설정. 두 번째, 자세. 세 번째, 언어 테크닉입니다. 경계 설정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과 영역에 대한 경계선입니다. 경찰들이 사용하는 폴리스 라인이나 공사장 주변의 안전선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선을 넘지 마시오와 같은 뜻입니다. 둘째, 자세는 내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대화할 때 우리가 딱 이렇게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저를 잠깐 따라해 보실게요. 대화할 때 손을 쓰는 사람처럼 가볍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왜 들고 있는 것이 좋냐 하면은요, 들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보다요. 그래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손을 들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긴장이나 대립 상황이 조금 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을 조금 더 올려서 중재의 제스처예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고 말로 잘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을 느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손을 좀 더 높이 들고 거리를 벌려서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가세요. 라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날아와서 정말 내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까이 있는 손으로 막아서 방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가세요.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진정하세요. 언어 테크닉입니다. 언어 테크닉은 짧고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또 언어 테크닉은 나에게 공격하는 상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주변 사람들을 나의 조력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흔히 공격자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방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신속하게 방어한다면 공격자도 놀랄 것이고 멈칫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칫하는 시간에 우리는 공격자에게서 거리를 벌리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셀프 디펜스를 처음 배웠을 때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미리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한 생각은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였습니다. 저는 제 수업에 참석한 분들의 호흡, 몸짓, 표정, 목소리를 듣고 봅니다.
처음에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긴장하고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어색해하기도 하고 합니다. 얼굴이 좀 하얗게 질리기도 하고 손이 바르르 떠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변하는 모습도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프 디펜스를 배우세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